이번 라운드 PL 최고 빅매치 뉴캐슬과 첼시의 35라운드 경기가 뉴캐슬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이번 경기는 정말 축구는 감독 노름이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감독들의 전략 싸움이 대단한 경기였는데요. 에디아우가 때리면 엔조 마레스카가 받아치는 그야말로 장군 멍군의 대결이었습니다. 과연 어떤 전술을 들고 나왔을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뉴캐슬은 3-4-2-1 포메이션을 사용했습니다. 빌드업 시 카이세도가 안쪽으로 좁히며 3위 빌드업을 시도할 첼시를 대항하기 위해 1대1 압박을 걸기에 최고의 포메이션이었죠. 이처럼 뉴캐슬은 압박 시 이삭, 고든, 반스가 각각 첼시의 센터백을 압박하고 토날리와 기마랑이스는 전진하여 볼란치인 라비아와 카이세도를 압박하는 1대1 압박 시스템을 사용했습니다. 사실 1대1 압박 시스템은 한 명의 개인 능력으로 압박이 벗겨져 버리면 와르르 무너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각각의 선수들이 엄청난 활동량을 필요로 하는 전술이죠. 그리고 뉴캐슬의 미드필더인 토날리와 기마랑이스는 활동량에 최적화된 미드필더들입니다. 선제골 장면에서도 토날리는 상대가 볼을 뺏어낸 후 풀어나오려 하자 바로 압박을 가하며 다시 볼을 뺏어냈고 그대로 득점으로 이어지는 기점 역할을 해냅니다. 또한 뉴캐슬의 공격 이후 첼시가 빠르게 역습을 전개하려 하자 또 토날리는 전진하여 파머를 압박합니다. 결국 파울을 저지르기는 했으나 높은 곳에서부터 압박을 전개하여 볼을 끊어낸다는 에디아우 감독의 전략은 아주 성공적이었습니다. 이처럼 뉴캐슬은 첼시의 3위 빌드업을 차단하기 위해 공격진 3명과 미드필더 2명을 1대1로 매치해 압박하였고 첼시가 정상적인 후방 빌드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롱볼이 잦아지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뉴캐슬의 센터백들은 첼시의 공격수들을 모두 제공권에서 압도할 수 있는 신장을 가진 선수들이었죠. 또한 뉴캐슬은 파머와 엔조가 위치한 메잘라 자리 선수들을 견제하기 위한 전술도 수행합니다. 첼시의 3위 빌드업이 전개될 때 만약 파머가 볼을 받아주는 움직임을 가져간다면 그 자리에 있는 댄번이 올라가 파머가 볼을 잡고 돌아설 수 없게끔 만듭니다. 역시 이것도 1대1 압박 시스템이었죠. 엔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엔조가 볼을 받아주러 내려가면 쉐어가 따라서 올라갔죠. 이처럼 파머가 볼을 받아주러 아래로 내려가면 댄번이 따라와 파머가 볼을 잡을 수 없도록 만들어주고 엔조는 쉐어가 따라와주면서 완전한 1대1 압박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그렇다면 뉴캐슬의 공격 전개는 어떨까요? 뉴캐슬은 후방 백스리를 공격 상황에 그대로 적용하였습니다. 특히 공격 상황 키가 되는 선수는 바로 리브라멘토와 고든이었는데요. 리브라멘토와 고든은 각각 왼쪽 윙백과 윙어이지만 단순히 폭을 벌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리브라멘토가 안쪽으로 좁히면 고든이 폭을 벌려주고 고든이 안쪽으로 좁히면 리브라멘토가 폭을 벌리는 전술적 움직임을 가져갔습니다. 반대쪽은 대부분 머피가 폭을 벌리고 반스가 안쪽으로 좁히는 것과는 차이가 있었죠. 이 장면처럼 고든이 폭을 벌리자 메잘라 자리에 리브라멘토가 위치하며 5명의 공격진이 완성된 모습입니다. 역시 이번에도 고든은 폭을 벌린 상태이고 반스와 리브라멘토가 안쪽으로 좁혀 메잘라 자리에서 볼을 받기 위해 움직입니다. 이처럼 뉴캐슬은 준비해온 전술로 전반전 첼시를 완전히 압도합니다. 그렇다면 첼시를 볼까요? 첼시는 4-2-3-1 포메이션을 사용했습니다. 특이한 점은 바로 카이세도의 우풀백 이용인데 이는 첼시의 빌드업 대응과 연기됩니다. 첼시는 빌드업 시 3위 빌드업을 사용하는데 이때 엔소가 전진하고 카이세도가 안쪽으로 좁히며 3-2-5 대형을 만듭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 파머와 엔소가 내려가 받아주며 3-3 혹은 3-4 대형이 만들어질 수 있죠. 그리고 첼시가 빌드업을 통해 하프라인 너머로 전진했다면 쿠쿠렐라가 조금 더 전진하여 볼란치 자리에 위치하고 2-3 빌드업 대형을 만듭니다. 이는 좀 더 폭넓은 좌우 전환이 가능해지고 전방으로 패스가 나갈 때도 좀 더 다양한 각도에서 패스를 뿌려줄 수 있게 되죠. 다만 첼시는 뉴캐슬의 강한 전방 압박을 후방에서 제대로 풀어나오지 못하면서 다소 아쉬운 전반전을 치릅니다. 그리고 이슈가 있었죠. 바로 35분 니콜라 잭슨의 퇴장에 대해서는 별로 이견이 있을 것 같지 않으니 넘어가고 가장 중요한 사실은 바로 이 시점부터 정확히는 후반 시작과 동시에 두 감독의 전술 대결이 펼쳐집니다. 마레스카는 후반 시작과 동시에 마두에케를 빼고 리스 제임스를 투입하며 전술 변화를 꾀합니다. 우측 풀백이었던 카이세도를 미드필더로 올리고 제임스를 기용하죠. 그리고 제임스는 후방 빌드업 시 백스리의 우측 스토퍼를 맡기고 쿠쿠렐라를 좌측 깊이 전신시키면서 3위 빌드업에 관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수적 열세로 인해 전방에는 파머와 엔소만 자리하게 되죠. 마레스카 감독은 아마 후반전 뉴캐슬이 전방과 같은 에너지 레벨로 전방 압박을 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반보다는 하프라인까지 전진하기 쉬울 것이고 하프라인까지 전진한다면 리스 제임스가 조금 더 전진하여 라비아와 투볼란치를 형성하고 카이세도를 메잘라 자리로 올려 파머를 제로톱처럼 사용하는 2-2-5 대형을 갖추죠. 이 장면처럼 제임스는 하프라인 너머로 전진하자 투볼란치의 자리에 위치하고 카이세도는 메잘라 자리에 있습니다. 또한 파머가 중앙에서 자유롭게 움직이는 제로톱 형식이 되죠.
여기서 뉴캐슬의 에디아우 감독은 더 이상 3명의 센터백은 필요 없다고 판단, 보트만을 빼고 마일리를 투입하면서 미드필드 숫자를 3명으로 늘리고 백4로 전환합니다. 미드필드 지역에서 활발히 움직이는 첼시의 미드필더들과 내려가서 받아주는 움직임을 가져가는 파머를 견제하기 위함이었죠. 미드필더가 한 명 늘어나니 첼시가 중앙으로 들어갈 수 있는 패스길은 더욱 좁아지게 되었고, 이는 공격 전개를 어렵게 만드는 에디아우 감독의 묘수가 됩니다. 이렇게 중앙으로 들어가는 길이 좁아지자 자연스럽게 첼시는 측면을 공략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좌측 폭을 벌리고선 쿠쿠렐라와 좌측 하프 스페이스를 지속적으로 공략하던 엔소의 움직임이 눈에 띄었죠. 또한 뉴캐슬은 백4로 전환한 상태이기 때문에 하프 스페이스 공략지 중앙을 막을 센터백이 한 명뿐이라 경합 확률도 올라갔을 뿐만 아니라 우측 풀백은 원래 포지션이 윙어인 머피가 맡고 있었기 때문에 첼시의 좌측 공략은 당연했습니다. 이처럼 첼시는 좌측에 쿠쿠렐라가 벌리고 엔소가 하프 스페이스로 뛰어들어가는 형태의 공격 전개를 사용합니다. 엔소의 움직임에 따라 자연스럽게 시어는 딸려갈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되면 중앙에는 센터백 댄번만 남게 되겠죠. 여기서 에디아우는 또 대응합니다. 계속해서 첼시의 분위기가 이어지는 것을 교체로 끊을 뿐만 아니라 부담되는 첼시의 우측 공격을 막기 위해 고든을 빼고 우측 풀백인 크라프트를 투입하며 수비를 강화하고 머피를 원래 자리인 우측 윙어로 올립니다. 이 때문에 좋았던 첼시의 분위기는 다시 한번 식게 되고, 뉴캐슬은 정비 후 다시 수비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또한 좌측 폭을 벌리던 쿠쿠렐라의 본래 포지션은 공격수가 아닌 수비수이기 때문에 머피는 비교적 공략이 쉽다고 느낄 수 있지만 수비수인 크라프트를 공략하기는 어려웠죠. 이에 마레스카 감독은 마지막 총 공세를 위해 찰로바와 라비아를 빼고 귀스토와 산초를 투입하며 공격을 강화합니다. 본래 수비수인 쿠쿠렐라가 폭을 벌리는 것이 아니라 공격수인 산초가 폭을 벌리며 공격을 강화하고, 귀스토와 쿠쿠렐라에게 스토퍼를 맡기며 때에 따라 1-3-5 대형을 만들죠. 미드필더에는 카이세도만 남고 귀스토와 쿠쿠렐라가 전진하여 카이세도를 돕고 전방에 많은 숫자를 투입하면서 득점 찬스를 만들고자 노력했죠. 하지만 후반 막판 기마랑이스의 굴절 원더골이 터지면서 첼시의 추격 의지는 식었고 그대로 경기는 종료되면서 뉴캐슬의 승리로 끝나게 됩니다. 비록 첼시는 패배했지만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두 감독의 전술이 매우 재미있었던 경기였네요. 이로써 뉴캐슬은 2경기를 남겨놓고 3위에 등극하며 챔스 가능성을 한층 더 높였고, 첼시는 불안한 5위에 자리하게 되면서 빌라와 노팅엄의 추격을 뿌리치지 못했습니다. 이제 2경기만 남은 프리미어리그, 챔피언스리그에 진출할 팀은 어느 팀이 될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